아니 다 틀려요 이게. 예. 참 10시입니다. 자, 오늘은 평가론을 들어갈 텐데 평가론에서 우리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제껴놓고 126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26페이지. 자, 126페이지부터 끝에 있는 가격공시법까지는 매 논점마다 다 하나씩 나옵니다. 다 하나씩. 그러니까 잘해야겠습니까? 대충 해야겠습니까?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저번 주에 암기를 뭐 했나요? 그러면 우리가 치대 이론 했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마케팅도 들어갔죠? 마케팅 했고, 지대 이론 했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책 보지 말고 마케팅을 한 장 딱 넘기면 지대 이론이에요. 지대 이론 그 다음에 한 장을 딱 넘기면 뭐가 나와요? 버로 시작하는 애, 호로 시작하는 애, 도시 구조 이론이 나오죠. 도시 구조 이론. 예. 그리고 도시 구조 이론이 딱 지나가면 무슨 이론이 나오고요? 공업 입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상업 입지. 거의 매번 하나씩 나오니까 꼭 확인하시라 그랬어요. 자, 들어가요. 부동산 가격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성을 뜻하는 거예요. 규칙성을. 그래서 암기를 해보면 항상 가격이 주어인 거예요. 가격이. 그래서 변동의 원칙은 뭐가 변한다는 거예요. 가격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1월, 2월 달에는 제가 등한시한 거죠. 그리고 요 두 가지는 했죠. 요 두 가지는. 균형과 적합. 부동산의 가격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내부 구성 요소에 균형이 있어야 되고, 외부 환경과 뭐가 있어야 돼요? 적합해야 됩니다. 일단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변동의 원칙은 가격은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규칙성. 그 다음에 모든 가격은 항상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 설비, 내부 구성 요소들이 균형이 있어야 되고, 외부 환경과의 적합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대충 유추할 수 있는 상식.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 세 가지를 제가 해드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하나씩 차분히 보잔 말이에요. 자, 변동의 원칙.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더 이상 의미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변하는지를 알았다면 그걸 활용해 먹어야죠. 활용. 그래서 이 활용이라는 게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활용의 기준 시점이라는 건 우리가 자, 감정평가는 가치를 추계하는데 가치나 가격은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추계하는 가치가 몇 월 몇 일자의 가치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죠.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거죠. 즉 가치를 추계하려고 봤더니 가치가 끊임없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월 몇 일자를 기준으로 가치를 추계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기준 시점이에요. 즉 가치 추계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기준 시점을 꼭 확정시켜야 됩니다. 왠지 분위기가 이게 뭔가 잘 안 돌아가 지금 이거 기준 시점 대충 감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기준 시점은 가치 추계 또는 가격 추계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에요. 몇 월 며칠자 가격인지 그 몇 월 며칠자 가격인지 기준 시점을 확정하는 이유가 가격은 끊임없이 변하니까. 일단 변동의 원칙. 그 다음에 적합 균형의 원칙. 얘는 전부 다 맨 위가 중요해요. 부동산의 유용성이라고 해도 되고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해도 돼요. 부동산의 가격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밑에도 부동산의 가격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되고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됩니다. 적합의 원칙. 그다음에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의 원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적합의 원칙을 이제 잘 살펴봤더니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그러면 두 문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혹시? 그렇죠. 찌읒. 그렇죠. 뭔지 모르지만 적합의 원칙 나오면 지역 분석이에요. 지역 분석. 적합의 원칙 나오면 지역 분석. 그럼 지역을 한번 분석해 보죠. 자, 여기 어떤 부동산이 이렇게 가치를 추계하고자 해요. 부동산의 가치를 추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행위를 하냐? 이 부동산이 속해 있는 요 지역을 분석하는 것이죠. 요걸 우리는 지역 분석이라고 해요. 근데 이 지역을 뭐 하려고 분석합니까? 그러면 모든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외부 환경이 대표적으로 지역이에요, 지역. 그래서 지역을 분석할 때 지역과 부동산의 무슨 관계를 확인해 본 거예요. 적합 관계를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 지역을 분석했더니 지역이 공업지역이에요. 공업지역. 근데 내 부동산의 용도가 주거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업지역 안에 있는 이 주거용 부동산은 왠지 적합해 보여요? 적합하지 않아 보여요? 적합하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지역 분석의 결과 항상 적합관계를 따지고 적합관계가 있으면 항상 가격은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적합관계가 깨져 있으면 부동산의 가치는 이제 다운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발생되는 감가를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경제적 감가라고 하는 거죠. 경제적 감가라고. 그래서 이 경제적 감가는 항상 외부 환경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감가를 말해요. 지금 제가 뭘 쏙 빼고 지금 오늘 강의를 들어갔냐 그러면 우리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이런 걸 쏙 빼고 지금 강의를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낯설어지는 거예요. 지금 지역 분석을 하네, 뭐 하네. 이제는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딱 주제 하나가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런 거 없이 시험에 탁 나오면 항상 첫 번째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이 적합해야 된대요. 근데 모든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외부 환경이 지역이에요. 지역. 모든 부동산은 지역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요 지역을 분석할 때는 반드시 대상 부동산과의 적합관계를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과의 적합관계를 따졌더니 지역이 공업지역이에요. 근데 대상 부동산이 주거용이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적합관계가 깨져 있잖아요. 그럼 100% 이 주거용의 가치는 그렇죠. 후려쳐질 거예요. 그때 후려치는 그 감가를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경제적 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합의 원칙이 나오면 항상 지역을 분석할 때 지역과의 적합관계를 따져줘야 되니까 지역 분석에서 활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의 결과 왜 지역과 부적합하다 그러면 가치를 후려치는데 그걸 경제적 감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격을 판단할 때는 이 균형 여부를 꼭 따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균형을 언제 따집니까? 그러면 얘는 개별 분석을 할 때 따지죠. 개별 분석을 할 때. 그러면 개별 분석은 무엇을 말하나요?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개별 분석은. 개별 분석은 부동산의 내부를 따지는 거죠. 내부. 예, 이거 한번 하고 갑시다. 왠지 해봤자 의미도 없을 것 같아. 예. 자, 기억력을 되살리고 가시죠. 자, 잘못했어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여기서부터 하죠. 여기서부터. 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10분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살짝 죄송합니다만. 자, 먼저 들어가 볼게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나오면 항상 사례가 하나 떠올라야 돼요. 어떤 사례가 떠올라야 되냐? 무슨 동. 지금 그림 그리는 거인 거예요. 우리 124페이지에 있는.
자, 모든 동은요, 항상 큰 대로변이 이렇게 있어요. 큰 대로, 버스 다니는. 그리고 대부분 이 도로 양옆에는 이게 이 동네를 대표할 만한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게 행복 아파트 단지. 제가 이렇게 사례를 들었어요. 그리고 행복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단 여기에 있는 101호의 주인이 이 101호의 중개를 우리 공인중개사 김 사장님한테 이렇게 맡긴 거예요. 중개를. 내 물건 좀 팔아달라고. 그런데 이 101호 물건을 중개를 의뢰한 이 101호의 주인은 반드시 중개만 하지 않고 뭘 물어봅니까? 그러면 그나저나 김 사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01호의 가치가 얼마가 됩니까? 이 가치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가치. 그러면 이제 이 공인중개사 김 사장님은 이 101호의 가치를 지금 판단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용어 정리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가치를 추계하고자 하는 이 물건을 평가론에서는 대상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 뭘 확인해야 되냐? 가치는 끊임없이 변화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김 사장님이 101호 주인한테 뭐라고 부르냐? 아니 가치가 끊임없이 변하는 거니까 정확히 몇 월 몇 일자의 가치를 기준으로 가치를 추계해 줄까요? 시점을 물어봐요. 몇 월 며칠자 시점. 그걸 우리는 가치 추계의 기준이 되는 시점입니다. 해서 기준 시점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101호 고객이 내가 6월 1일자 정도로 매각을 하려고 그래. 6월 1일자 정도에. 그러니까 6월 1일자로 가치를 좀 추계해줘. 그러면 이 6월 1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치 추계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항상 모든 부동산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의 영향을 일단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항상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요 지역을 먼저 분석하는 거예요. 항상 지역의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가치 추계를 할 때 지역 분석은 이렇게 무슨 동 전체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101호는 어디 지역에 속해 있냐 그러면 행복 아파트 단지라는 지역에 속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복 아파트 단지라는 이 지역을 분석하는 게 이게 지역 분석이에요. 지역 분석. 그래서 지역을 대충 분석해서 이제 대충 분석했다면 이제 뭘 분석합니까? 그러면 이 대상 부동산 101호. 자, 김 사장님이 주말이 되면 요 101호를 방문해요. 101호를. 그래서 101호를 방문해서 띵동띵동 하고 101호를 방문해서 요 101호 아파트 내부를 들어가서 싹 이렇게 훑어봐. 아이고 어디 물 새는 데는 없나? 도배 장판은 잘 되어 있나? 베란다는 확장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내부의 구성 요소들을 살피는 걸 뭐라 부르고 이걸 우리는 개별 분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치를 추계할 때는 두 가지를 분석한단 말이에요. 대상이 속해 있는 외부 환경인 대표적인 지역을 분석하고 지역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리고 이 101호 내부를 들어가서 내부의 구성 요소들을 살피는 거예요. 도배장판, 시설물은 깔끔한지, 물은 새고 있는지, 뭐 남향인지, 5층인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걸 개별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치를 추계할 때는 대표적으로 지역과 대상 부동산의 개별 분석을 반드시 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개별 분석에 뭐라고 돼 있는지 우리 이제 강의 노트로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자, 개별 분석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가치 형성 요인 중에 지역 요인을 분석하고, 지역 요인이 뭐예요? 일단 가치 형성 요인은 일지계죠. 일지계,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그 다음에 개별 요인. 그런데 지금 지역 요인이라 그러면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는 거니까, 가치 형성 요인 중에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지역의 특성을 분석해서 지역 내 부동산에 뭘 찾고 표준적인 사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자로 어떻게 땄습니까? 지표 수준. 지역 분석은 항상 지역을 분석하고요. 지역 내 표준적인 이용을 찾고 지역의 가격 수준을 찾습니다. 그래서 지표 수준. 정말 잘 나오는 두 문자니 꼭 암기해야죠. 지표 수준. 그래서 이 지역의 분석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지역의 가격 수준을 찾는 거예요. 이 가격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을 테니까.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가치 형성 요인 중에 개별 요인을 분석해요. 이 개별 요인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개별 특성들을 말하죠. 이 개별 특성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평수, 남향입니까? 동향입니까? 뭐 조망은 좋습니까? 뭐 베란다가 확장되어 있습니까? 뭐 2배입니까? 3배입니까? 이런 모든 개별 특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고 구체적인 가격을 찾습니다. 그래서 개최 가격 이렇게 암기한 거죠. 그래서 지표 수준, 개최 가격 이렇게 암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이제 정리해 보자고요. 자,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판정하려면 일단 지역을 먼저 분석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대상이 속한 지역에 분명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론적으로는 어떤 걸 찾습니까? 봤더니 첫 번째 표준적 이용을 찾는다고 돼 있잖아요. 표준적 이용. 그럼 이 표준적 이용이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용도를 말해요. 용도. 그러면 이 행복 아파트 단지의 표준적 이용은 누가 봐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용이 뭐예요?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야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야. 그리고 이 지역의 가격 수준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가격 수준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101호 평형대랑 비슷한 평형대가 여기도 있어요. 201호도 있고 301호도 있는데 이 둘이 다 1억씩에 이렇게 거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행복 아파트 단지 지역에서 101호 평형대의 아파트의 가격 수준은 대충 얼마로 되는 거예요? 1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1억. 그러니까 결국 지역의 가격 수준이 동일 평형대의 가격 수준이 1억이라면 101호도 얼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1억 정도. 그런데 문제는 지역의 가격 수준이 1억이라고 해서 101호가 정확히 1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이 201호나 301호보다 더 좋은 아파트라면 1억보다 조금 높을 거고 얘들보다 좀 떨어진다면 1억보다 좀 낮게 거래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101호가 201호와 301호에 비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개별적인 특성을 비교하는 거야. 즉 우열을 따지는 거야. 그래서 자 구체적인 가격은 항상 어떻게 따집니까? 그러면 자 아파트 내부를 딱 들어가 봐요. 내부를. 그랬더니 201호와 301호와 다르게 깔끔하게 애가 리모델링이 깔끔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걸 리모델링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한 3천만 원 들었다는 거예요. 3천만 원. 그럼 중개사 사장님이 뭐라 그래요? 아유 얘들은 리모델링이 안 됐는데 여기는 깔끔하네요. 그럼 제가 한 3천만 원을 더 받아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1억 3천 이렇게 결정하면 이게 구체적인 가격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가격이.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 요걸 최유효 이용까지 설명하려면 요걸 다른 걸 해야겠습니다. 최유효. 자, 자, 개별 분석을 할 때 이 최유효 이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부분 공인중개사 사장님은요, 아파트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가장 유효한 이용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어떤 걸 썼냐? 그럼 얘가 15년이 경과한 아파트예요. 15년이 경과한 아파트. 그리고 15년이 경과한 아파트라면 우리 공인중개사 김 사장님은 대충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최유효한 이용인지를 알고 있어요. 어떤 거냐? 최소한 뭐 정도는 개보수가 돼 있어야 돼요. 화장실이라든지
욕실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보수가 되는 게 최유효 이용이에요. 그런데 자 이번에는 거꾸로요. 201호와 301호를 딱 들어갔더니 얘들은 화장실, 욕실, 주방 등이 개보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유용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101호를 딱 들어가 봤더니 분양받은 상태 그대로 개보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대상을 분석했더니 최유효 이용에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가치를 후려 까야죠. 그래서 이 담들은 1억인데 이쪽은 한 9천만 원 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역 분석은요. 이 지역의 특성을 분석해서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과 지역의 가격 수준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의 가격 수준을 찾으면 가치축의 절반이 끝난 거예요. 왜? 얘들이 지역의 가격 수준이 1억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 부동산은 대충 1억 금방 해. 그래서 절반이 끝난 거야. 근데 정확히 1억보다 높을 것이냐 1억보다 낮을 것이냐는 101호의 내부를 방문해서 구체적인 개별 특성을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개별 특성을 통해서 개별 분석을 통해서 최유효 이용을 찾아내고 이 최유효 이용에 지금 이 부동산은 미달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구체적인 가격을 1억보다는 낮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실무적인 지역 개별 분석이다 이런 거야. 그래서 다른 건 다 버리더라도 최소한 두 가지 개념만 다시 기억력을 떠올리고 가시자고요. 첫 번째, 자 항상 부동산의 가치를 추계할 때는 두 가지 분석을 시행합니다. 그 첫 번째 분석은 지역 분석이고 두 번째 분석은 개별 분석이에요. 두 문자는 무엇입니까? 자, 지역 분석은 가치 형성 요인 중에 지역 요인을 분석하고 표준적인 이용과 지역의 가격 수준을 찾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가 지표 수준이고, 근데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러면 개최 가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 수준, 개최 가격. 우리 이렇게 하면 됐죠? 자, 그럼 이제 한번 가격 원칙을 들어가 봐요. 자, 여기 있어요. 적합의 원칙.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부동산의 가치를 추계할 때는 두 가지 원칙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바로 이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이에요. 근데 암기를 할 때 적합과 균형은요, 항상 앞에 두 글자를 꼭 넣어야 돼요. 자, 적합은 외부 환경과의 적합관계를 따지는 거고요. 자,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 자체는 아무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알고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첫 번째, 자, 지역을 분석하는 거예요. 지역을 분석할 때 가치를 추계하기 위해서 지역을 반드시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분석해요. 대상 부동산이 여기고. 그러면 첫 번째 지역 분석은 무엇을 찾아내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두 문자가 지표 수준이니까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과 지역의 가격 수준을 찾는 게 이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2차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역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둘러싸은 외부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대상 부동산의 외부 환경을 구성하니까 이 지역과 부동산의 무슨 관계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적합관계를 따져줘야 돼요. 왜? 적합관계가 있으면 가치가 최고가 되고 적합관계가 없으면 가치가 낮아지는 거니까요. 이 적합관계를 따지는 거야. 그래서 적합관계를 따졌더니 지금 이 지역이 공업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연이 풀풀 날리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동산의 용도가 뭐냐 봤더니 주택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공업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 적합관계가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적합관계가 깨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부동산의 가치가
다운되는 거예요. 후려쳐지는 거예요. 이때 이 주택의 가치를 후려치는 요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요걸 경제적 감가라고 부른다 이런 말. 자, 감가는 가치의 감소인데 가치의 감소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부동산학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가치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외부 환경과의 부적합으로 만들어지는 감가예요. 이건 반드시 암기해 줘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부동산학에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부동산학에서 외부 환경과의 부적합으로 만들어지는 감가를 우리는 경제적 감가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경제적 감가를 어떤 사례를 들기도 했느냐? 그럼 이런 거죠. 내 부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집 주변에 쓰레기 하치장이 들어와요. 그러면 내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려쳐지는 거죠. 이걸 부동산에서는 무슨 감가가 발생했다라고 하냐? 그러면 외부 환경에 의해서 가치가 감소했으니까 경제적 감가가 작용을 했군요. 부동산학에서는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감가, 경제적 감가. 자, 그래서 적합의 원칙이 나오면 항상 암기가 이거예요. 일단 첫 번째,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적합 관계를 언제 따지는 것이냐? 그러면 지역을 분석할 때 이 적합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지역을 분석할 때. 그리고 지역을 분석해서 적합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감가를 부여해야 되는데 이 감가가 외부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감가니까 경제적 감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암기 코드가 적합 나오면 지역 분석에서 활용하고 그 적합 관계가 깨져 있으면 경제적 감가를 부여합니다. 이게 찌읒인 거죠. 찌읒만 알면 안 되고 네, 적합의 원칙은 지역을 분석할 때 활용하고 적합 관계가 깨져 있으면 경제적 감가를 합니다. 그럼 이제 지역은 적합의 원칙을 살펴봤어요. 그럼 2번 보세요.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 요소에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내부 구성 요소를 살피는 단계가 뭐냐? 그러면 이번에는 개별 분석인 거죠.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나면 요 대상 부동산의 내부를 들어가는 거예요. 내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 구성 요소가 뭔가 균형이 있는지 그 여부를 살피는 거예요.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 여부를 살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별 분석은 1차적인 목적이 뭐예요? 지표 수준 개체 가격이니까 개별 분석은 1차적인 목적이 최유효 이용을 찾고 대상의 최유효 이용을 찾아보고 가격을 개별화 구체화 시키는 거예요. 즉 가격을 구체적인 가격을 찾아내는 단계죠. 그런데 부수적으로 어떤 걸 합니까? 그러면 내부를 들어간 김에 뭐가 떠오르냐? 부동산의 가치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를 들어간 김에 뭘 따져보는 거예요? 균형의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균형의 여부. 그런데 자, 내부 구성 요소를 딱 살펴봤더니 제가 사례로 뭘 들었냐? 세상에 화장실이 없어요. 우리 아파트 내부에, 주택 내부에 화장실이. 그러면 있어야 될 내부 설비가 없으니까 균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균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균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이 이렇게 없으면 결국 부동산의 가치는 감가되는 거죠. 이때 만들어지는 감가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걸 기능적 감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능적 감가는 내부에 균형이 없을 때 만들어지는 감가를 기능적 감가라고 합니다. 기능적 감가라고. 자, 그래서 얘는 암기 코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균형의 원칙이 나오면 내부의 균형을 따지는 거니까 개별 분석에서 활용하는 것이고, 개별 분석을 통해서 균형을 따졌는데 균형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치를 후려치는데 그게 기능적 감가입니다. 그래서 찌읒
끼역 이렇게 했다 이런 거예요. 여기는 암기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가격 원칙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세 가지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요 세 가지를 들어줘야 돼요. 세 가지를. 자, 첫 번째 변동의 원칙. 변동의 원칙은 가격은 끊임없이 변한다. 자, 가격이 끊임없이 변하는지를 알았다면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가치를 추계할 때 반드시 기준이 되는 시점을 언급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되고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언제 활용하느냐 봤더니 적합의 원칙은 외부 환경과의 관계니까 지역을 분석할 때 활용하는 것이고 적합관계가 깨져 있으면 경제적 한가를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은 내분을 살피는 거니까 개별 분석을 할 때 활용한 것이고 개별 분석을 통해서 균형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능적 감가를 뭔가 합니다. 그래서 찌읒 기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계속 해왔던 대표적인 세 가지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것들을 이제 하나씩 보자 이런 말이에요. 나머지 것들을. 첫 번째 예측의 원칙. 예측의 원칙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 가치 정의가 떠올라야죠. 가치는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항상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장래. 그러니까 가치를 추계할 때는 반드시 뭘 예측하라는 거야? 장래 얼마의 이익을 나에게 안겨다 줄지를 예측해야 됩니다. 요거 말고는 없어요.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대체 원칙. 대체 원칙은요, 요게 중요해요. 대체 원칙. 유사한 재화의 가격은 유사해집니다. 요거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비슷한 재화는 대충 비슷한 가격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뭐 아이스크림으로 치면 우리 뭐 브라보콘과 구구콘, 월드콘은 비슷한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대체 원칙은요, 비슷한 재화의 이게 대체라는 게 항상 우리말로는 유사관계라고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A와 B가 대체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재화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체 원칙은 유사성의 원칙이에요. 유사성의 원칙.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가격이잖아요. 가격. 그러니까 이 대체 유사성의 원칙은 뭐가 유사해진다는 거예요. 가격이 유사해진다는 원칙이에요. 가격이. 그런데 어떤 애들이 가격이 유사해지니? 그러면 유사한 물건이라면 항상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해보자고요. 자, 요 근거를 봐요. 자, 효용이 유사하다면 보다 싼 재화를 선택하려는 소비자의 행동을 우리는 대체 원칙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자, 이게 비슷해요. 우리가 프라보콘, 그냥 월드콘 이렇게 했어요. 자, 브라보콘이나 월드콘이나 회사만 다르지 그냥 다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 보통 얼마로 지금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아십니까? 1,500냥 이상 줘야 됩니다. 세상에. 이 100원짜리 먹던 이 아이스크림 세상에 1,500냥 이상 줘야 됩니다. 그래서 5,000원짜리 들고 가면 그렇죠, 5개 안 줍니다. 이제는 한 3개 주면 많이 주는 거야. 자, 아이스크림은 비슷한 재화예요. 둘 다.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월드콘, 롯데 월드콘이 갑자기 1,500원대에서 자신만 아이스크림을 500원을 인상시켜요. 500원을 이렇게. 그럼 사람들은 얘나 비슷한 재화라고 보니까 항상 어떤 걸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가격이 오르지 않은 브라보콘을 이렇게 선택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월드콘에 가격을 500원 올렸더니 매출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효용이 유사한 재화라면 소비자는 항상 싼 재화만을 선택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월드콘은요, 자신의 물건이 팔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품과 비슷한 재화의 가격 수준으로 맞춰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브라보콘이 1,500원에 팝니다. 그러면 비슷한 재화인 월드콘도 대충 얼마에 팔아야 돼요? 1,500원대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비슷한 재화는 항상 소비자들이
가격이 비슷할 때 가격이 싼 제야말을 선택하는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을 비슷한 가격을 책정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사한 재화의 가격은 유사해지는 거예요. 유사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확히 해보죠. 이 경제학에서 대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학에서 대체 원칙은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은요, 비슷한 재화가 있으면 항상 소비를 어떤 것으로 대체하려고 해요. 싼 것으로. 이게 대체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효용이 비슷하다면 항상 소비자들은 보다 싼 재화로 소비를 대체시키는 행동을 해요. 이걸 대체 효과라고 그래요. 대체 효과라고. 대체 효과. 그리고 이런 대체 효과의 때가 대체 효과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재화를 팔아먹기 위해서는 비슷한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 결론이고. 그래서 유사한 재화의 가격은 보다 유사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자, 활용의 암기 코드는 제가 이렇게 암기를 했죠. 감정평가 3방식은 모두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체 원칙이에요. 그래서 3방식에 3자를 떼서 3자가 딱 보이면 몇 대는 맞아야겠다고? 3대는 맞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3방식 나오면 대체 원칙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경쟁의 원칙, 경쟁의 원칙. 자, 경쟁의 원칙은 직감적으로 경쟁에 의해서 뭔가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경쟁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은 다른 부동산 또는 다른 투자 대안과의 경쟁을 통해 결정이 됩니다. 이거 자체는 아무런 뭐 의문이 없잖아요. 경쟁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 문구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문구가 도대체 뭔 소리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주 잘 나요. 항상 초과 이유는 경쟁을 이야기하고요. 경쟁은 다시 초과 이윤을 소멸시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뭔가 초과 이윤이 있으면 경쟁이 있고 경쟁이 있으면 다시 초과 이윤은 소멸됩니다. 이게 피부로 느껴져야 돼요. 자, 이게 초과 이윤을 우리는 실무적으로 대박이라고 하는 거죠. 대박.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부동산을 사면 대박이래. 그러면 너나 없이 그 부동산을 사려고 뛰어들겠죠. 경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렇게 경쟁이 심해지면 결국 이 대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초과 이윤이라는 대박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문구를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보세요. 자, 요걸 설명했을 거예요. 인문강의 때. 이 지역에 오피스텔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에요. 오피스텔이. 그러니까 이 지역에 처음으로 오피스텔이 탁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지역에는 보지 못한 유형 용도니까 그렇죠. 대박이 탁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피스텔을 이 지역에 분양했더니 대박이 터집니다. 이걸 아는 순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5만 7천여 가지의 오피스텔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 경쟁이 이렇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경쟁이 심해지게 되면 결국 오피스텔의 가격이 이제 낮아지겠죠. 넘쳐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대박은 사라지면서 요 오피스텔의 가격은 다시 적정한 가격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초과 이윤은 경쟁을 야기하고 경쟁은 다시 초과 이윤을 감소시키면서 부동산은 적정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 사례예요. 해석했다? 해석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여의 원칙이 있습니다. 기여의 원칙. 이것도 재밌는 원칙이에요. 부동산의 가격은 각 구성 요소의 기여도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여도. 도대체 이 기여도라는 게 뭐냐 봤더니 자, 제가 요 사례를 들어요. 요 사례가 앞으로 계속 제가 쓸 테니까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여기 하나의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1억 원짜리. 그런데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아직도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를 아직도 믿어요. 그래서 산타크로스 들어오시라고 여기다가 굴뚝을 무려 1억 원이라는 비용을 투입해서 굴뚝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쳐요.
여기다가 에스컬레이터까지 설치해서 산타 할아버지 편하게 오시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제가 제시한 이 굴뚝은 왠지 합리적인 구조물 같아요? 비합리적인 구조물 같아요. 아니 무슨 주택보다 더 커 굴뚝이. 그러니까 얘는 딱 봐도 비합리적이란 말이야. 비합리적.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으면 이제 주제를 해보자.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 산타크로스를 믿는 이 사람은 갑자기 이 물건을 팔고 싶어진 거예요. 근데 중개사 사무실에 얼마를 내놨냐 그러면 기존의 앞 주택 가격이 1억이었고 내가 이번에 또 비용을 얼마를 투입했어요? 1억을 또 비용을 투입했으니까 내 부동산은 말이야 2억 정도는 받아야겠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부동산을 2억 주고 살 사람이 있을 것이냐? 아무도 없다고. 딱 봐도 이런 굴뚝 갖고 싶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비용을 1억이나 투입이 됐지만 이 부동산은 2억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이 부동산은 2억 원이 안 됩니까? 그러면 비록 1억이라는 비용을 투입했지만 이 비용이 돈값을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돈값을 우리는 기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용을 1억 원을 투입했지만 돈값을 하지 못하니까 전체 가치 형성에 기여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히려 얘는 어떤 결과가 있느냐? 얘는요 전체 가치 형성에 기여를 하는 게 아니라 감가를 만들어내요. 아니 딱 봐도 지금 이 굴뚝 놔뒀다가는 바람 불면 이 주택 자체가 넘어가 볼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 해줘야 돼요? 이 굴뚝은 사면 철거해줘야 돼요. 철거하려면 철거비가 들 거 아니에요? 그 철거비가 한 1,000만 원 듭니다. 그러면 얘는 1억도 아니라 9천만 원으로 가치가 형성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아무튼 이 기여의 원칙은 투입된 비용 그 자체가 가치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투입된 비용이 전체 가치 형성에 기여를 할 때만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여의 원칙이에요. 이건 제가 부동산을 드렸지만 가끔씩 이런 거죠. 우리 선배님들, 강사 선배님들이 어디 강남 같은 데 가서 그렇죠. 5만 원 주고 머리 해갖고 왔다고. 근데 아무리 봐도 어제랑 똑같아. 이게 뭐야? 돈을 투입했지만 돈값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가치로 안 바뀌는 거예요. 즉 5만 원의 돈이 전체 가치 형성에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부동산의 가격은 투입된 비용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비용이 얼마의 전체 가치 형성에 기여를 합니까? 이 기여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여도가. 이걸 우리는 돈값의 원리라고 합니다. 돈값. 자, 그럼 이제 얘가 언제 활용이 됩니까? 그러면 요놈이 핵심이에요. 요놈이. 항상 우리는 부동산에다가 추가 투자를 가끔씩 하죠. 추가 투자. 근데 추가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뭘 투입해야 돼요? 비용. 그렇죠. 비용을 뭔가 투입해서 어떤 추가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추가 투자를 할지 말지는 뭘로 결정되느냐? 이 비용이 전체 가치 형성에 기여를 한다면 추가 투자를 하는 거지만 이 투입된 비용이 가치 형성에 기여를 하지 못한다면 추가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추가 투자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이 기여의 원칙이 활용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매치가 돼야 돼요. 기여의 원칙 나오면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 그리고 요 밑에는 추가 투자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어떤 사람이 인근 토지를 매수해서 합병할까 말까 고민해요. 이게 추가 투자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기존 건물을 증축할까 말까 고민해요. 이게 추가 투자고. 그래서 이런 추가 투자의 적정성은 기여의 원칙. 그래서 기여의 원칙은 암기가 돈값의 원리예요. 돈값의 원리. 투입된 돈이 돈값을 하느냐 안 하느냐. 돈값을 하면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도 먼저 읽어보고 한번 들어가 보죠. 토지에 귀속되는 수익은 다른 생산 요소에 분배, 배분되고 남은 잔여 수익이 배분됩니다. 이게 포인트가 뭐냐? 토지에는 항상 어떤 수익이 배분된다?
자녀 수익이 배분됩니다. 이게 수익 배분법이에요. 수익 배분법은 토지에는 자녀 수익이 배분됩니다. 그럼 그 사례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고요. 자, 활동. 자, 모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냐? 일단 활동에 필요한 장소, 토지가 있어야겠고, 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노동이 있어야 되고, 근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자금이. 그래서 이렇게 자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지라는 장소, 노동자, 그 다음에 노동, 그 다음에 돈을 이렇게 섞어서 활동을 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활동으로 뭔가 이제 수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수익이. 그러면 이 수익은 항상 이 세 개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것이니까 이 수익은 다시 배분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배분됩니까? 이 돈은 은행으로부터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이 자본을 빌려준 대가로 이자라는 형태로 수익을 배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이라는 형태로 이 활동에서 나온 수익을 분배해 주는 거고, 토지는 그렇죠, 임대료. 이걸 우리는 지대라고 옛날 학자들이 말했죠. 토지에 대한 사용 대가인 지대라는 형태로 수익을 다시 배분해 주는 거야. 이게 지극히 상식적이죠. 토지, 노동, 자본을 끌어다가 활동을 하고, 활동을 통해서 수익이 나오면 이 수익을 다시 분배해 주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은행에게는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라는 형태로, 노동자들에겐 임금이라는 형태로 수익을 분배해 주고, 그리고 토지는 지대라는 형태로 토지를 이렇게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딱 보면 토지에 귀속되는 수익은 다른 생산 요소에 배분되고 난 나머지 것이 배분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즉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항상 노동이나 요 자본에 먼저 수익을 배분하고 토지가 항상 맨 나중에 분배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 은행에게 이자를 주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날 어떤 사건이 터질 것 같아요? 빨간 딱지 바로 붙어요. 그 다음에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요. 월급날인데 그러면 그 중에 절반은 내일 안 나와요. 그러니까 활동 자체가 바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수익을 분배하지 않으면. 근데 토지는 대부분 어떻게 계약돼 있습니까? 장기 계약돼 있어요. 장기 계약.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 관행은 토지에다가 대부분 부동산에 보증금을 설어놨잖아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지대를 안 주더라도 집주인이 당장 빼라고 안 해. 전화를 해서 뭔 일이야? 왜 임대료를 안 줘? 아이고 이번 달에 경기가 안 좋아서 이번 달 월세를 못 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동산 토지 소유자가 뭐라 할 것 같아요? 보증금도 이미 챙기고 있는데 알았어. 다음 달에 주던지 아니면 내가 보증금에서 깎게. 그러니까 토지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항상 수익의 배분은요. 그렇죠. 우리가 은행의 이자나 노동의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토지에 대한 또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는 맨 나중에 주게 돼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포인트는 오늘은 설명을 들으니까 애가 대충 감이 오는데 수익 배분의 원칙만 봐갖고는 아무런 원칙이 안 돌아. 이게 수익을 배분할 때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수익을 배분할 때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그럼 그 원칙이 뭐라는 거야? 일단 누구는 맨꼬레비? 토지는 맨꼬레비야. 이거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 수익 배분의 원칙은 항상 토지는 자녀 수익이 배분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렇게 한 줄을 기억해야 돼요. 항상 토지의 수익은 맨 나중에 자녀 수익이 배분됩니다. 자녀 수익이 배분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자를 꼭 앞에다가 집어넣으셔야 돼. 자녀 수익.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활용을 보세요. 활용. 이 수익 배분의 원칙은 항상 토지에는 다른 생산 요소에 배분되고 난 자녀액이 배분된다. 자녀액이. 그래서 이 활용이 어디 법에 근거를 합니까? 그러면 뭔가 자녀법의 근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자녀법이 무엇입니까? 알 필요 없어. 지금은 쓰지도 않아. 그러니까
수익 배분의 원칙이 나오면 자녀 수익이 배분된다는 원칙이에요. 어디에? 토지에. 예, 그래서 자녀법의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10분 쉬었다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자고요. 예.